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조금 전 국민의힘은 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이 중재안 내용을 보면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부정부패, 대형 경제범죄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계속하는 거고, 자,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검사 수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하되 4개월 뒤로 유예하자, 지금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먼저 국민의힘부터 일단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 6대 범죄 수사권을 다 없애자, 검수완박 여기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2대 범죄 수사권이라도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걸까요? 뭐 어차피 지금 6대 범죄 수사권이 1년으로 한정 지었을 때는 사실상 다 넘어가는 건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론이 조금 더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어쨌든 순방까지 밀어가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내놓았고, 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아까 의총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일부에서는 결국은 이게 시간만 이제 속도만 차이일 뿐이지 민주당의 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중수청이 과연 1년 내에 다 설립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박병석 의장이 오늘대로 이제 매듭을 짓겠다. 그리고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무조건 29일 날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중재안을 받지 않았을 때 과연 대안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얘기한 것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찬성을 한다고 누차 밝혀왔고요. 다만 그것이 지금 민주당의 안처럼 어떤 대안 없이 속도 조절 없이 바로 밀어붙였을 때 국민들이 가져올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사실은 박병석 의장이 어느 정도는 주셨다고 보고, 또 양당 원내대표가 지금 아까 박병석 의장 발표하신 거에 보면 한 3-4차례 만나서 이미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당연히 의총에서 그걸 추인을 했고, 이제 뭐 민주당한테 공은 넘어갔는데 사실 민주당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워낙 또 의석수가 많은 가운데에서는 강경파들의 좀 목소리가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민주당 의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전 10시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소집했거든요. 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중재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 중재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건가요? 일단 이 중재안이 나온 상황부터 저희가 보면 그 원안조정심의위원회의 그 구성원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돌이켜 보면 이 국민들에 대한 그 저항,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지 않는데요. 검찰 정상화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까지도 취소하면서 지금 본회의 개최에 대한 책임과 그 결정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도 지금 의총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라는 그 안을 고집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놓은 중재안을 보면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검찰이 수사 중이던 그런 수사를 중수청 등 특별한 그 수사청을 만들어서 넘기고 그 분리를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안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몇 개월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씩 조정을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던 뭐 수사, 기소, 독점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틀에서 뭐 이렇게 바뀐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그런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내부의 그 의총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국민들이 저희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라는 그런
뭐 여론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중재안 내용에서 뭐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권 폐지 수순으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여기에 지금 동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막는다고 해도 막을 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거에 좀 방점을 둔 것 같고요.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지금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게 하는 거에 반대했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해버리면 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혹은 예.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예. 어디에다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면서 좀 차츰차츰 어떤 수사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그리고 중수청이나 다른 수사기관들이 설립이 되어서 그 역량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예.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도 양보를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도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양보를 했으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속도에 있어서 일정 기간 좀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그런 제스처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어떤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질문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이른바 지금 철험회가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철험회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 철험회라고 해서 특별히 지칭돼 있는 그 어떤 모임을 두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 제가 뭐 검수 완박을 주도했다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부로 탄생된 그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때 가장 큰 문제로 그리고 많은 사회 이슈로 대두됐던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검찰 개혁 방안에 있어서 검찰에 독주하고 있는 부분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도 이것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험회 그 몇몇 분, 아마 구성원이 제가 볼 때 한 20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계속 주도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주로 뭐 검사, 판사 출신의 법관 출신들의 뭐 그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것이 맞고 예. 또 개혁파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이 함께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 뭐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그 검찰의 정상화에 대해서 뭐 이견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 뭐 의원들이 많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몇몇 분이 언론에 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셨겠지만 지금 예. 뭐 철험회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의 그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의 완수는 시대적 과제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분들이 그 주도해온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철험의 소속분들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법 폭주라든가 뭐 이렇게 좀 뭐 독선적으로 국회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좀 전면에 등장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뭐 얼마 전에 탈당한 이제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황운하 의원 아니면 최강욱, 김용민 뭐 이런 분들 보면 사실은 2020년 6월에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최강욱 대표가 이 모임을 설립을 했어요. 뭐 예.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회 뭐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최초에 처음 말하기로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관제를 완수하겠다. 이게 그 모임의 설립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내놓은 법안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예. 윤석열 총장 출마 금지법 이른바 뭐 이제 법관이나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할 때는 1년이 지나야 한다거나 혹은 뭐 검찰총장 그때 탄핵 얘기까지도 또 하셨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쟁의 좀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많이 제기를 하셨고 예. 또 이분들의 행보가 결국은 어떤 중도라든가 아니면은 협치 이런 부분들보다는 강성 지지층들을 좀 겨냥한 행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엊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한테 뭐 누가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하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에서 뭐 문자 폭탄이라든가 어떤 계속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172석, 171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강성 성향을 가진 이 철험의 몇 분들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을 갖다가 조금 지지층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협치나 아니면 뭐 그런 대화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오히려 뭐 혐오 정치, 좀 팬덤 정치, 아니면 어떻게 진영에 매몰된 뭐 좀 그런 쪽으로 이분들이 가고 있어서 예.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저희도 예전에 이제 173석 다수 당이었기도 했는데 좀 이런 분들이 갈수록 사실은 당내 민주화도 어렵고 예. 국회 내에서의 협치가 좀 요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좀 이성 있고 좀 인식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실망만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황 대변인이 우리 당 얘기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 뭐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은. 근데 누가 봐도 우리 당 내에서는 이분들이 그 상식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인 그런 우리 법의 질서, 뭐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임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고요. 뭐 좌표 찍기, 뭐 이런 문자 폭탄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그 민심들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거부감 있게 느끼는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또 수긍하시고 여론을 또 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모임들, 의원 다수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여 있는 이처럼 회를 예. 꼭 찍어서 마치 민주당 내에 문제가 있는 개혁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박 의장의 중재안이 뭐 어떻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할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일단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발은 물론이고요. 지금 결국에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킨 게 이게 지금 도화선이 된 것 같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좀 이런 반발 기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4+2죠. 그 네. 국민의힘과 그다음 민주당과 그리고 무소속 예 소속되어 있는 분이 함께 이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또 본회의로 법사위로 넘어갈 수 있고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안건 조정이라는 것을 뭐 우리 당이 더 주장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예. 이것을 위배하는 그 절차상 민주주의를 또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 제가 볼 때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럴 때 민주당이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민주당 전체 당론으로 채택했던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그 당론인 검찰 정상화를 통과시키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그 시간적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저희가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새 정부를 출범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인수위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 정상화법 저희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완전 확고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저희는 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4월에 다 되어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예.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예. 비상시에 비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전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의원들이 경론
의논 끝에 또 뭐 다 같이 조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해해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박범계 장관이 고검장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장치로 검찰 수사 이의 제기권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법사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이 사안도 사실은 아까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기 전의 상황이라서 예. 뭐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이제 뭐 사법개혁특위에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 정도로 뭐 이렇게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겠죠. 근데 예. 저는 사실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써 지금 끈 지가 지금 검수완박 12일 날 당론 채택했으니까 거의 열흘이 넘었는데요. 예. 열흘 가까이 되는 동안 사실 박범계 장관이 거의 나선 적이 없다가 지금 마지막에 와서 마치 뭔가 시혜를 베푸는 듯이 예. 검사들 모아놓고서 고검장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불만이면 내가 중간에서 한번 이런 카드를 던져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뭐 하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중재 노력이 있었다면 예. 처음부터 이제 김호수 총장이 어떤 대통령 면담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시기부터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완전 이제 민주당에서 날짜까지 못 받고 29일 날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마치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베풀듯이 이거는 어떠냐는 식으로 던져보는 것은 예. 사실 어찌됐건 법무부 수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뭐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검찰 수사 이의 제기권이 얼마나 또 효과적으로 또 사실 이게 뭐 박범계 장관이 어디까지 또 민주당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칠지는 좀 사실 저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안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 황 대변인이 좋은 답변하셨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금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고 이전의 모습인데요. 예. 좀 불편합니다. 예, 불편했고요. 그 법무부 외청에 그 어떤 행정부의 일원인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고검장이든 뭐 평검사회든 전국 부장검사회든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항명인데 이것을 언론에 대고 다 무슨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요. 예. 사실 저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모여서 언론에 대고 목소리를 내비치거나 하는 모습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왜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만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 앞으로 검찰의 그 독점됐던 권력들을 분산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중재안을 일단 국민의힘은 받아들였고, 자,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추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은 지금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잡음이 생겨서 미뤄지게 되면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거부권을 낼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좀 최근 들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입장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도 중재안 이전의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중재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사실은 그 이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 지금 그 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이야기하신 거지 예.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에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언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만약에 그때까지 시간이 간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재안 이전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초기보다 지금 인수위나 이런 쪽에서 좀 입장을 좀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제 여론이겠죠. 국민 여론이 오늘 보면 한 65%까지 나왔더라고요. 반대 의견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근데 예. 지금 어찌됐건 민생을 가장 뭐 최우선시 하겠다라는 차기 정부에서 지금 민생과 전혀 동떨어지고 관계도 없는 혹은 오히려 민생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이게 지금 위헌 요소가 있잖아요. 예. 위헌 시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를 저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예. 뭐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라고 물으면 반대 의견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전에 저희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사실 국민들에게 그 명분, 타당성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만들고자 하는 의견을 냈을 때 최초에는 한 70% 이상 찬성하는 쪽 의견이었거든요. 예. 점점점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거세지면서 그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제가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 인수위에서 굳이 이렇게 강하게 이 검찰의 정상화, 저희가 말하는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윤석열 검찰 그 당선인의 그 검찰총장 임명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예. 종국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을 기억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그분이 임명하는 그리고 그분이 통과하는 그 조직으로 편입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이전에 했던 그 말과 위배되는 그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또 호응이 될지 그 부분을 왜 염두에 두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은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후에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인가 그 기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역대 그 당선인 지지율에서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야가 과연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협치로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자, 공천 배제부터 번복까지 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켰어야 했나 싶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뭐 한편으로는 뭐 남는 장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나 조용하게 갈 수 있었던 걸 좀 붐업시키는 뭐 그런 부분 이슈는 마케팅 됐다. 예. 전략으로 삼았다라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예.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그 뭐 추가 모집되는 후보군이 있으면 포함해서 국민 경선 100%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그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송영길 대표를 배제하겠다라는 여론이 있을 때마다 좀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민주당의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오롯이 전 대표에게만 몰아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졌습니다. 예. 민주당의 구성원이면 후보도 그렇고 모두가 책임은 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실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책임을 지고 곧바로 그 대선 결과가 나자마자 대표직을 사임을 했었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명분으로 드니 그 책임론에서는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다시 또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배제 원칙 이것은 맞지 않았고요. 거기에 덩달아 또 이제 현역 배제로 뭔가 명분을 삼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까지 또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근데 네. 결국은 다시 많은 국민들 우리 쪽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원칙 없는 그런 이 원칙 없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예. 그것이 지도부에 받아들여졌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뭐 결국은 최근에 입당했다라고 하는 새바람이 개혁적 개딸이라는 분들이 뭐 10만, 뭐 20만 이상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분들의 바람이 민주당 지도부까지 연결이 된 것은 지금 뭐 저희 민주당이 대선은 패배했지만 다시 잘 이 내부를 추려서 또 제1 야당이 되겠지만 힘 있는 야당의 모습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이 개딸들이 주고 있는 것이라 이 과정들 전체를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예, 이게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져버리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나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저희도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상황이라서 뭐 이제 패배한 정당 입장에서는 예. 이제 뭐 대선을 어찌됐건 0.7%지만 졌고요. 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지방선거도 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그 전에 워낙 저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단 나아질 거라는 상황이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당의 이제 주축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벌써 마음은 아마 2년 뒤 총선에 가 있을 겁니다. 공천권. 그 공천권에 있어서 결국은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 어느 계파, 이른바 이제 뭐 친이재명계라든가 친이낙연계 혹은 뭐 친문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계파냐에 따라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작년에만 해도 이제 이심송심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재명 전 지사와 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 총선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계파 싸움이 보여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좀 안타까운 게 뭐 검수완박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어지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조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쇄신과 혁신을 한다고 젊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예. 너무 그 얘기를 안 듣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노영민 충북지사 공천 문제 때도 그렇고 좀 원칙 있게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 민주당 공천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뒤엎는 결정을 보여줬고 예. 오늘도 지금 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고는 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약간 본인도 아쉬운 부분을 섭섭함을 좀 토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보를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기존의 의원님들이 진짜로 이게 혁신과 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회 내부로 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고 또 내부에서 내부대로 개파들끼리 뭔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뭐 잘 되길 바라지만 그 예. 바람과는 반대로 조금 아쉬운 모습들, 좀 국민들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노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전략 공간위의 결정을 비대위가 이틀 만에 이제 결정을 좀 바꾸는데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이재명 고문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새벽 메시지를 내자 이 지금 뭐 이재명 고문이 새벽에 메시지를 내고 이게 지금 어떤 역할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황 대변인 말씀대로 일정 부분 정계에 깊이 관여하는 분들은 이것이 마치 계파 갈등이 있을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고문이 어떤 분이냐면 민심,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바닥 정서를 읽는 것에 특화돼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뭐 어딘가에 냈다라고 하는 것, 뭐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자신의 그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다음 이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읽었다고 봅니다. 예. 그걸 뭐 지도부에 전달을 했을 것이고요. 지도부에서도 그 판단에 따랐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재명 고문의 그 의중 하나로 뭐 이 원래의 기조를 바꿨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예. 이재명 고문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딸이든 민주당 지지자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읽었고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장을 냈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진화 정도로 생각하면 의견을 될 것 같다. 취한 거죠. 예. 자, 지금 추대로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는 거절을 했고 박영선 전 장관은 아직 출마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추가로 나올 후보가 더 있을까요? 시일이 꽤 흘렀죠. 예.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의 당시를 떠올려 보면 예. 그 누구도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한 달 좀 안 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도 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누군가가 새롭게 나올까? 예. 별로 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떠오르는 않다. 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후보에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예. 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지금 뭐 감산점 이제 현역 감산점 5% 적용해서 예. 52% 정도 얻으셨고요. 김은혜 후보가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44% 정도 얻었는데 예. 생각보다는 좀 표 차이가 많이 났다. 물론 뭐 이게 지금 당원 여론조사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갖다가 세분해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이 어떻게 표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전체적으로 두루 좀 고른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워낙 추세가 좀 좋았습니다. 뒤늦게 조금 뛰어들긴 했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 불리함을 갖다가 일반 뭐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상승세가 급격하게 좀 보인 부분이 있었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두 분 보면서 사실은 토론회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좀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다른 어느
당에 또 혹은 어느 지역의 어떤 경선보다 서로를 좀 존중하고 좀 토론회도 그렇고 품격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 바람을 이어서 본선에 가서도 지금 뭐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어제는 민주당에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민주당 토론회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이제 워낙 1강이 확실하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에 대한 이제 뭐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셌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잘 진행된 경선이라서 좀 모범적인 경선이라서 예. 이걸 잘 이어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최초의 광역단체장 이런 타이틀로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이른바 뭐 윤심 내기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당원과 저는 이번 선거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그런 생각이 크게 괴리되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평가를 내리고 싶고 예. 그 부분들이 앞으로 본선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경기지사 나오기 전에 정계 은퇴를 마음먹고 있었다. 정치판을 떠날 생각이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좀 예. 크게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초반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연고가 없는 경기도지사 예. 가신 거잖아요. 또 그 당시 상황만 해도 경기도 선거가 워낙 어려울 것이고 또 당에서도 막당이 나설 분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는 크게 용단을 내리신 건데 어찌됐건 뭐 당원과 국민의 판단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좀 고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계 은퇴를 그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가시기에도 좀 워낙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지지도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뭐 당분간의 시간을 갖고서 조금 숙고해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우세한 지역이었잖아요. 자, 김은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경선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사실 다름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고 나니 갑자기 인수위 당선자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을 하시다가 사임을 하고 그 중책을 사임을 예. 하고 경기도에 투입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는 그림이 확고하구나. 저는 그 이전에 대선에서 본인과 겨뤘던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일정 세력들을 좀 뭐 이렇게 반대되는 세력들을 세움으로 해서 예.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대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결국 뭐 윤심대 이제 우리 쪽 어제 토론회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윤심대 2심처럼 지금 대선 전 연장이 돼버렸어요. 예. 예. 근데 이 김은혜 의원의 승리라는 것이 대선전에서 보면 그 대장동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대장동을 뼈 아프게 때렸던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경기도 선거가 날카롭게 이어질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상하는데 예. 결국 국민들은 그리고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1,3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수장을 뽑는데 그런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분을 세우진 않을 것 같고요. 본선에서는 오히려 경기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 김은혜 의원 당선 확정 예. 이후의 소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윤 당선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서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서 거절을 당했다는 건데 일단 지금 방송사 측은 우리는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자,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사실 논란은 예. 만들지 않으면 논란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예. 뭐 이 사안이 과연 정치화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뭐 과거보다 정치인들이 예능에 출연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고요. 예. 대선 과정에서도 뭐 각 당 후보들도 많이 출연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동반으로 또 예능에 출연하셨던 적도 있고 예. 뭐 탁현민 비서관도 사실 본인이 직접 인정했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예능에 출연한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좀 시끄러운 부분, 뭐 논란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고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국민들 관심이 좀 많은 프로그램이고 예. 또 유재석 씨라는 국민 MC가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그동안 나왔던 분들이 뭔가 감동, 울림 이런 걸 선사했던 출연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이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시청률 혹은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인 거고 또 예. 초청하는 거 문제 출연 자체도 제작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고요. 이거는 뭐 저희 쪽에서 뭐 답변을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TVN에서 어떤 섭외 과정이 있었고 또 그 섭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고려를 하게 되었는지 밝히면 될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논란을 이걸 갖다가 좀 이제 정치의 한 가운데로 데리고 온 거는 결국은 탁비서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탁비서관이 굳이 저는 이거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의전 비서관이 SNS를 통해서 뭐 1년 전에 우리가 출연을 거절당했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굳이 뭐 폭로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 뭐 또 그리고 그걸 갖다 끄집어내서 싸움 붙이는 모양새 보면은 뭐 다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바라는 것은 어떠한 외압도 없었길 바라며 라면 보고 약간 좀 뭔가 외압이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또 음모론, 그 탁현민 비서관이 항상 자주 하는 것인데 그런 말을 또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야말로 뭐 오히려 청와대가 예. 뭐 방송사를 상대로 너네 방송사의 판단이 잘못라고 문제 제기를 오히려 하는 것이 오히려 외압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뭐 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겠습니다. 임기 마지막에 굳이 지금 당선인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비교해 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